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UN SDG 이행 현황인데요. 사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연구기획실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날짜로 저희 쪽에 조직 개편이 있었고요. 정책통계 연구팀이 신설이 되었고 이 팀의 주요 업무로 SDG가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직 개편이 최근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을 반영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확산에 저는 사실은 SDG가 중요한 전환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거 기반에 대한 논의는 물론 그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SDG라는 세계적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기구와 국가가 데이터 수집 활동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SDG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DG는 17개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목표는 231개 지표로 측정이 됩니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각 국가로부터 수집하기 위해서 국가, 국제기구, UN이라는 세계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지표 개발 과정에서부터 지표별로 소관 국제기구를 할당하였는데요. 이 기구로 하여금 지표 방법론 개발과 국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기구에서는 지표별로 각 국가의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요청을 받은 국가는 공식 통계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제공한 데이터가 바로 UN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기구에서 비교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UN SDG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게 됩니다. 유엔에 수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 SDG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외교부에서 발표해 주신 HLPF나 APFSD 아태 지속가능 발전 포럼의 핵심 근거 자료의 리포트가 바로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데이터 흐름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설정하였고요. 이 과정을 국가 내에서 통계청이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데이터 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당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관계부처들과 함께 자료 제공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관계부처들과 자료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들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SDG 데이터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중이고요. 둘째, 관계기관들이 표준적인 SDG 지표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표 설명서인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요. 데이터 기반 이행 현황 점검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월에 발간한 한국의 UN SDG 이행 현황 2021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결과는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보고서에 보면 17개 목표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 17개 목표별 현황을 OP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는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데요. UN SDG의 5대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세분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의 핵심 원칙이 리빙 노암 비하인드입니다. SDG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별이나 연령, 소득 등에 따라서 지표를 세분화해서 제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SDG 데이터 세분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와 SDG입니다. 작년 한 해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과연 SDG 지표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 중에 People입니다. People은 5개 목표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 금년도 HLPF 주제인 목표 1 빈곤 종식과 목표 3 건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가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인데요.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보면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하위권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인데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 규정에 따라서 13개 영역에서 국가별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평균 97%를 달성을 해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음 플래닛입니다. 지구 환경과 관련된 5개 목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가로 그래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 그래프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초록색 선 그래프가 바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축의 0점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풀색의 막대 그래프가 산림 등에 의한 흡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총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고려한 순 배출량이 검정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세로 그래프를 보시면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간 비교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높은 국가군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해서 산림 등을 통한 흡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가운데 그래프에서 쪽을 보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검정색의 선 그래프가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탄소 중립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의 기능에 대해서도 최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림 면적 변화 현황을 보면요. 지난 5년간 매년 0.1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산림 면적이 연평균 감소한 국가는 총 9개국이었는데요. 그중 1개국이 한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스페리티입니다. 경제 발전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모든 인간이 완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프로스페리티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생에너지와 산업재해에 관련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차 에너지 중 에너지 비율을 보면 2018년 1.9%였습니다. 2000년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는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5.09명으로 나타났고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피스와 파트너십 부분입니다. 피스와 파트너십은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목표로 기능하지만 앞서 살펴본 15개 목표들의 달성을 촉진하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SDG 목표 16번에서는 비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별 경험을 주요한 지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에 많고 적음,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개발 원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개발 원조는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선진국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2019년 GNI 대비 공적개발 원조 규모는 0.15%로 나타났습니다. SDG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GNI 대비 0.7%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한 국가는 현재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OP 중심으로 해서 이행 현황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간 비교도 중요하지만 SDG에서는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서 어느 집단이 뒤처져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적 빈곤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은 16.3%입니다.
그래프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러한 국가 전체적인 상대적인 빈곤율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66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그 이하 연령층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구의 식품 안정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13%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전체 평균 3.5%에 비해 4배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수준입니다. 일반 국민 대비해서 고령층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층에서 정보화 수준이 취약하다는 점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보화 수준은 사실 중요한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 수준이 추후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 집단의 정보화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SDG 지표에 나타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자체, 건강 그 자체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빈곤이나 교육, 성평등, 일자리 등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이미 목도하였고요. 그 영향은 집단마다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 지표를 예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에서 실업률은 2002년부터 3%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관통한 2020년에는 4.0%가 되었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실업률 증가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2019년 대비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여성은 0.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자녀 초등학생을 둔 엄마일수록 코로나 고용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돌봄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돌봄의 주체로 여성이 소환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DG 지표 중에는 무급 가사 노동 시간 비율이 있습니다. 가정관리와 돌봄 노동 시간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년간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 시간은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반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의 UN SDG 이행 현황을 주요 지표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달성도가 높은 분야도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는 진척이 있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달성도가 낮은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평균치를 성이나 연령, 소득 규모 등에 따라서 데이터를 세분화해 보면 집단 간 차별적인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SDG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아직 데이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점검이 어려운 세부 목표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데이터 가용률입니다. UN SDG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데이터가 얼마나 이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31개 전체 지표 중에서 63%의 데이터만이 현재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이용 가능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별로 매우 차별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격차는 17개 목표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져야 합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직면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국가 차원의 SDG 데이터 계획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30 SDG 달성과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스트 SDG에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로드맵을 구상 중입니다. 2025년까지 데이터 가용률을 좀 90% 그리고 2030년까지는 10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SDG 데이터와 연관된 28개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미생산 지표에 대한 통계 개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데이터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포럼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럼에서는 데이터 생산 과정을 공유를 하고 이행 현황 점검 데이터 생산 과정을 공유를 하고 이행 점검 결과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데이터 가치는 정책적 활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넘어서 활용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통계청에서 계획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